태평양 전쟁 발발 전,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 인도차이나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로 두고 있던 지역이었지만 2차 대전으로 인해 식민지를 지킬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 쉽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은 당시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중립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야욕에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에 미국은 석유 금수 조치 등 여러가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석유가 없이는 탱크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동수단들이 이동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침략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바로 진주만 공습이죠. 진주만은 미국의 하와이에 위치한 일부 지역입니다. 처음엔 일본도 미국과 전쟁을 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한 것은 여론도 그렇고 중립을 중시하는 미국이 공격을 받은 후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석유 금수 조치를 다시 풀어줄 것이라 오판한 것이죠.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미군 2,000여 명이 사망하며 미군의 전함 7척 중 5척이 격침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재앙에 미국의 여론은 예상을 넘어서 버립니다. 바로 시민들이 전쟁을 원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해군력을 상실한 미국은 초반에 일본에 패배하는 양상을 보이나 일본군은 가지고 있지 못한 미군의 레이더 기술로 미드웨이 해전 등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얻으며 전쟁의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그 후 과달카날, 필리핀 상륙, 이오지마 전투 등의 여러 전투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머쥔 후 일본의 첫 영토인 오키나와로 진입하게 됩니다. 바로 영화 핵소고지에서 무대가 되는 전투죠. 미군이 처음 오키나와에 상륙을 할 때 타라와 전투나 사이판 전투와는 다르게 반격이 미미했습니다. 보통 상륙을 하게 되면 해안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수변 경멸, 즉 상륙 중일 때 경멸하는 상륙 방어 전술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전 전투에서 일본군들은 미군의 화력이 워낙 막강한 것을 몸소 느낀 후였습니다. 미군이 상륙 중일 때 일본이 총 공세를 가하려면 일본군들도 공격 포지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해안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군함들의 막강한 포격 등에 노출되어 오히려 일본군 입장에서 스스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미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한 지대에 숨어 있다가 대응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상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의 마지막 발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사력의 격차도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나 일본의 강한 자존심 때문에 불리한 전투를 최대한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학생 및 여성을 포함한 오키나와 주민들을 강제로 전투에 참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3분의 1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미카제 등 자살 특공대가 대거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군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일본의 발악에 가까운 전투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군에게 있어선 오키나와 전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지옥은 81일간이나 지속되었죠. 데지몬드 도스는 영화 핵소고지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미 육군 소속의 한 병사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의 가치관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의무병으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의무병도 총을 들고 적을 사살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스는 주변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아니꺼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터에 뛰어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키나와 섬에 위치한 헥소고지라는 지역을 점령하던 중 일본군에 밀려 미군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당시 급하게 후퇴하느라 100여 명의 부상자가 전장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도스는 혼자 전장에 다시 뛰어들어 일본군들 사이에서 숨어다니며 부상자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지에서 부상자를 후방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높은 절벽을 통해야만 했는데, 도스는 부상자를 한 명씩 찾을 때마다 절벽으로 옮겨와 밧줄로 묶은 후 절벽으로 내리게 됩니다. 일본군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자신의 손이 터져나가는 것도 마다한 채 100여 명 중 75명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는 이후 미군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명예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땅속에 묻힌 이들이 진정한 전쟁 영웅이라며 수많은 영화화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끈질긴 설득 끝에 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헥소고지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10분간 기립박수를 받은 매우 이례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헥소고지 전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지만 오키나와 전투 그 이후의 이야기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키나와 전투 이후에 일본이 패망한 날은 바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81일간의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해 오키나와를 점령한 미국에서는 일본 본토 공격에 대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물론 일본 본토로 밀고 들어간다면 오키나와 전투와 같이 일본군과 강제로 고용된 민간인의 저항을 감당해야 하고, 이는 즉 엄청난 미군의 피해를 다시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민족이 몰살되지 않고서야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같은 일본을 빨리 항복시키고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원자폭탄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결국 미국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로, 3일 후 나가사키로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일본은 커다란 충격을 받은 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세계 2차 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